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회가 준비하는 기획 세션에 와주신 여러 이제 선생님들과 그리고 발표 사회에 맡아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을 좀 시작을 하고요. 먼저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저희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박영환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유성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정치의회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윤왕희 이제 박사님과 박영환 선생님께서 한 30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세 분 토론자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쓰셔야 되나요? 저는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윤 선생님은 쓰셔야 되죠. 그러면 잠시 저희가 관계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그냥 하시겠어요? 네. 네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에 있는 윤왕희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상당히 더운 날인 줄 알았지만 부산이 훨씬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같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상당히 이제 뭐 어디 학교에서 발표해서 한 30분 발표 시간을 주는 거는 너무 넉넉한 시간이라서요.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형 지역정당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사실 뭐 전부 다 인식하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정당이 민주화 이후에 정책 정당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박영환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당은 프로그램 정당, 정책 정당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거 경쟁에 있어서 내용 없는 경쟁을 하는 정당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중요한 이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지역 정당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경쟁을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상대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만 깎아내리면은 뭐 한 표로 더 얻으면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거대 정당이 사실상 정책적인 차이는 별로 없고 내용 없는 경쟁을 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지금 양당 체제가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3당도 출연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제3당이라는 것들이 거대 양당들의 하고 거의 별 입장 차이가 없는 거대 양당의 어느 한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양당 체제가 고착되고 있다. 그래서 적대적 대립 정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40년 동안 거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2020년에 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적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좀 다른 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정당 체계를 바꿔보자. 정당 체계를 좀 다른 대안을 줘보자는 생각이고 그게 이제 한국형 지역정당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제도를 바꾸더라도 양 특정한 지역에서는 상대 정당이 경쟁의 선택지가 지금 상황으로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 체계를 지역에서부터 좀 만들어 보자. 그걸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역 정당의 개념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 정당은 특정한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하고 그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의 지역적 의사 형성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선거 후보자를 내세우는 정당입니다. 물론 뭐 이런 제가 제시한 정의가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정의는 아닙니다. 지역 정당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르고 연구자마다 다룰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역 정당하고 비슷한 개념과 이제 혼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지역주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당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의 정당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당은 전국 정당이지만 전국 수준에 활동하는 정당이지만 특정한 지역에서의 득표가 배타적으로 많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당을 지역주의 정당 혹은 먼저 지역 이기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비슷한 개념 지구당이 있는데요. 지구당은 지구당 하나 자체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자체적인 정당이 아니고 전국 정당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정당이 있고 그 전국 정당들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마다 설치하는 정당의 하부 조직이 지구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차이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지역 정당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정당에 대한 논의가 그 지역 정당이 많아지면 전부 다 지역 이기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더 어지러워지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비판은 지역의 생활 정치라는 지역 정당들한테 가해져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대 양당이 사실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비판이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정당이 아니고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생활 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활동으로 그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뭐 이런 걸 배타적으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내세우는 거랑 좀 다른 거죠. 아까 다음번에 이제 발표를 하신 박영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 지역 정당이 있죠. 인도의 지역 정당은 사실 이런 기준에 보자면 지역주의 정당하고 혼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정당 그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 때문에 지역주의가 심화될 거다 이런 우려는 기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당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지구당의 부활을 위해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게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지구당이 폐지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명칭 자체로만으로도 지구당을 부활하자 그러면 국민들한테 너무 거부 반응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알고 지구당 부활인데 지구당이 아니라 그걸 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법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법안 중에서 9개 법안은 지구당 대신 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 법률안 임미애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만 예전에 그 명칭 똑같이 지구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사실상 이제 현실 정치권에서는 지구당이라는 명칭 대신 지역당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선두주자가 이제 김영배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구당이 가지고 있는 돈 먹는 한마 워낙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지구당을 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지구당 부활입니다. 지역 정당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명칭 자체가 그걸 이제 지구당이 아니라 지역당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문제가 사람들이 지역 정당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게 지구당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굴레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이렇게 지역 정당이 지역주의 정당으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지역 정당을 하겠다고 하면 옛날에 그 돈 먹는 하마 그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게 아니냐. 이게 이중의 부정적인 인식에 포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지역 정당은 로컬 파티는 이거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개념이죠. 물론 이제 지구당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 정당 그 접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당이 전국 정당의 이제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조직이라면 지역정당이 완전히 다른 형태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인식이 좀 있긴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지역정당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진짜 말 그대로의 지역정당에 대한 이제 개정안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22대 국회에서는 제가 아는 한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개정의 법률안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명칭 안에 그걸 그냥 자기 의원들이 지역당이라고 이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역 정당을 하려는 법안도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실제로 전혀 아닙니다. 그 지역 당은 지구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21대 국회는 그걸 시군구당이라는 이름으로도 명명을 했습니다. 자기 의원들이. 지구당이 워낙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이제 부활을 하자. 그래서 시군구당을 부활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뭐 지구당, 지역당, 뭐 여러 명칭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은 거의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바꿔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역당 논의조차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지역정당은 좀 다른 개념이고, 지역정당이 만약 허용된다면 하나의 지자체 내에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이슈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좀 발전되면 이제 박영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정당, 정책 정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고 그게 선거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의 내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원의 지방선거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가 후보자를 선택하는지 유권자들 주민들이 실제로 선거다운 선거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다. 지역정당은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하고도 지구당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개념상으로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러면은 지역정당이면 지역정당인지 왜 또 거기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한국형이라는 이름도 약간 부정적인 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다 한국형 민주주의 하면서 그게 다 왜곡해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보편적인 지역 정당이 아니고 한국형 지역 정당이어야만 하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지역 정당이 필요하지만 한국적 맥락,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역 정당을 하기가 지역 정당을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적 수준에서 반정당적 정서가 매우 높다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지역 정치,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 번도 정치를 주체로서의 경험을 쌓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당이 한국에서 논의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능하기 위해서 한국형 지역정당으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지역정당 모델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한테 뭐 공공기관 중 제일 신뢰가 낮은 게 끝에서 두 번째 국회고 제일 낮은 게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당이라고 하면 부패하고 연결 짓는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더 만들겠다. 특히 지역 정당을 만들겠다. 지역에서까지 다 정당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전부 다 부패 천국으로 만들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당이 작은 상태, 정당이 있더라도 정당처럼 안 보이게 그러면 시민들도 참여하고 뭐 정당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가 제일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당을 상당히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건 정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의원이나 뭐 당원이나 대의원 정당 안에서 조직도 필요 없고 정당 안에서 다 1인 1표를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정당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안에서조차도 직접 민주주의 열정이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인 1표 민주주의, 정당이 없는 상태, 정당이 특히 부정부패와 연결된 그러니까 반정당 정서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정도로 깊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역 수준에서는 정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방선거를 매번 하고 있지만 한 30년 동안 하고 있지만 2004년 이후에는 지역의 정당 조직
정치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 자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유의미한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지역은 사실상 지역 유지나 토호들이 행정 조직하고 상호작용하는 정도, 이런 정도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한 번도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역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던져줬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당을 만들어도 지역 정당을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이 아주 큽니다.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역 정당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지역 정당 실험을 허용하고 이것을 좀 인식이 좀 전환되면 제도적으로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형 지역 정당 모델로 설계를 좀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고려해야 될 주요한 세 가지 요소는 이론적 정합성, 국민적 수용성, 법적 체계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정합성이라는 거죠. 세계적 보편적으로 비교 정치적으로 뭐 지역 정당 이렇게 지역 정당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봐야 국민들한테 수용되지 않으면, 국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 정책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뭐 한 발도 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그렇지만 이론적 정합성도 맞추고 지금 있는 법적 체계와 많이 튀는 정도에서는 절대로 이제 입법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법적 체계성 고려하는 세 가지를 고려하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도적으로는 정당 법제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정당법이 있지만 지금 정당법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를 유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당연히 지역 정당이라는 걸 인지를 자체를 못하는 상태로 정당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당법하고 다른 지역 정당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법을 개정하자는 게 지금 실제 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당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지역 정당을 허용하기 위해서 세 개 조항, 중앙당이 수도에 있어야 된다는 조항하고 5개 시도당하고 뭐 법정 당원식이 3개 조항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동된 사실상의 이 정당법 자체를 전부 개정해야 되는 정도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하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법 기술적으로, 법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새로운 재정법, 간단한 수준의 재정법을 만드는 게 낫지, 전부 개정을 하려면 더 손이 많이 들고 맞춰야 될 게 많고 더 번거롭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행 정당법은 이건 원래 전국 정당만을 상정하고 전국 정당을 규율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자꾸 이 전국 정당을 상정한 정당법을 바꿔가지고 지역 정당을 허용하게 하자면 이게 법적 체계도 허물어지고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법은 전국 정당을 위한 법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법률로 지역 정당을 담아내는 법안을 만드는 게 낫겠다. 제정하는 게 낫다. 그 법안은 지역 정당 정당법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과대, 그것보다 더 작은 조항 그리고 필요한 정도만 담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당법하고 지역 정당법이 이원화 체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 정당법에 담을 내용은 로컬 파티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정한 기초단체 내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결성돼서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 정당들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합니다. 전국 정당의 중앙선관위 전국 정당의 중앙당을 규율하는 체제죠. 그리고 시도선관위는 전국 정당의 시도당하고 매치가 됩니다. 시도당을 관리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실상 특별히 매칭되는 정당의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 시군구 선관위가 아마 220개 정도 있는데 그 시군구 선관위들이 각
자기 관할 구역의 시군구에 있는 지역 정당의 등록이나 지역 정당의 관리, 지역 정당의 회계 보고,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선관위도 뭐 빠짐없이 매칭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역 정당은 등록한 기초자치단체 내의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기초의원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는 시군구 선관위가 하는 체제로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정당에는 보조금, 여기는 국고 보조금, 당연히 또 지방이니까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같은 건 전혀 지급하지 말고 당비하고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당은 곧 부패와 연결시키는 인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지역 정당에 보조금 준다고 하면 그각 240몇 개 각 이제 지자체에 있고 거기에 다 지역 정당이 3개씩만 있어도 한 1000개 정도 지역 정당에서 그 보조금 주면 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전혀 주지 말고 당비하고 후원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 선거는 전국 정당하고 지역 정당이 함께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당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지구당까지 부활해서 전국 정당이 하부 조직으로서 지구당까지 있는 게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와서는 그걸 기대하기가 상당히 난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당이 부활할 수 없다면 그 빈자리를 지역 정당으로 채워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제 생각에 전화위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 정당이 안 되면 그 지역 정당의 빈자리를 지구당의 빈자리를 지역 정당으로 메우자. 그리고 제대로 된 지역 정치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국 수준의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리고 광역단체 선거까지는 전국 정당만 참여하도록 하고 기초단체 선거는 전국 정당, 지역 정당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선거에 참여하는 최소주의적 전략을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권에서 거대 정당에서도 그러니까 광역단체 선거까지는 뭐 그대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기초단체 선거에서만 지역 정당을 호용해 주는 거죠. 그 지역 정당은 배타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경쟁을 하게 해주자면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현실 정치권에서도 호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도 민주당, 뭐 이제 영남에서는 국힘이 공이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비교 정치의 좀 보편주의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역 정당이라고 해서 꼭 왜 가장 낮은 선거에만 참여하도록 하느냐, 그 지역 정당한테 차별 아니냐, 이론적으로 이런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제한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지역 정당이 여력이 있으면 나는 광역 선거에도 나가겠다, 아니면 전국 선거에도 나가겠다, 아니면 전국 정당들로 연합해서도 하겠다. 이걸 다 열어주는 게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극히 예외적인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주장을 해서만 현실 정치를 개선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 맥락의 특수성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상진 회장님도 계시지만 지역 단위의 선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자치 선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뭐 어디 의성이라면 의성군의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의성 군의원 선거. 그리고 의성이 밑에 춘산 면 단위는 더 중요한 거죠. 읍면동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 정치권은 중요도가 낮은 선거로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 자체가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정당 설립 요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제로 그러니까 정당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정당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정당법이 없으면 정당을 등록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정당법 자체를 폐지하면 지역정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정당법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균형적인 형태의 지역 정당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발기인 한 20인 정도의 발기인으로 창당 준비위원을 개최하고 그 사람들이 관할 구역 안에 50인 정도의 법정 당원수를 확보한 뒤에 창당 대회를 거쳐서 지역 정당으로 시군구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한다. 이런 절차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지구당 부활을 하고 있는 11개 선거법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기들이 지역 정당으로 하는 지구당 부활의 이제 최소 평균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당 설립의 자유는 보장하되 지금 있는 현행 정당법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법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50명 정도 당원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지역 정당으로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정도 실제적인 이제 문턱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유급 사무직원의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개정 법률안 지구당 부활 법률안들은 유급 사무 직원들을 한 명에서 3명 정도 두자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역 정당에서는 보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을 몇 명을 두냐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당원들의 이제 비용이나 아니면 후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비인데 직원을 1명 두든 3명 두든 10명 두든 100명 두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하고 유급 사무 직원을 두는 거하고는 서로 트레이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지역 정당이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재정을 아주 풍족하게 하고 하면 그만큼 많은 직원도 두고 더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자율성, 운영의 자율성을 두자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되면 지역 정당이 너무 많아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요건을 갖추고 형식 요건뿐만 아니라 내적 실체를 갖춘 조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4년 동안 선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회계보고나 이런 시스템은 시군구 선관을 위해서 통해서 엄격하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역 정당을 허용해봤자 전국 정당들이 사실상 지구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이제 비례대표 위성 정당처럼 사실상 위성 형태의 지역 정당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거는 위성형 지역 정당은 불허하는 거로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건 정당의 하부 조직인지는 보면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정당의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형태의 지역 정당은 불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실현 가능할 거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지역정당 불허 사유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역정당 불허한 논리는 먼저 군소정당이 난립한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전제는 그겁니다. 국정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국 정당이 많아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기초단체 수준에서 지역 정당이 많아지는 건 국정 안정은 물론 이제 지방 수준의 지방의 의정을 뭐 하면 또 다른 얘기인데, 근데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건 국민들이 얘기하는 군소정당 난립은 주로 중앙 차원의 국정 안정 차원이기 때문에 제일 낮은 수준의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역정당 허용하는 거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역 수준에서는 군소정당 날린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는 일당이 다 의회하고 단체장을 하는 일당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정당법하고 지역 정당법을 따로 두는 이원 체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 정당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이 위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법하고 지역 정당법을 같이 두는 이원 체계를 통해서는 현행 헌법상으로서도 두 개가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더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 환경이 변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지자체가 30년 동안 선거를 냈고, 예전에 이제 뭐 지방자치제가 없던 상태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지방자치를 넘어서 주민자치로 나가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있는 상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역 수준에서 새로운 정당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천의 문제는 다들 잘 아시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부터 먼저 정당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주민자치하고 특히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읍면동장을 선출하거나 뭐 추천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구성을 좀 더 선거에 의한 직접 선거나 이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도 바꾼다면, 여기에 말하자면 주민자치 정당의 형태로 지역 정당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는 주체가 지역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정치적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뭐 가능하면 개헌 투표도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특히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지구당이 안 된다면 지역 정당을 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추는 것도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제도 개혁 이슈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이슈와 걸려서 지역 정당이라는 게 제일 가능한 내년에 그런 방안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정치가 실종돼 있는데 이 실종된 정치를 정당 정치를 통해서 살릴 필요가 있고, 아래로부터 제대로 된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갖춘 지역 정당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록 시군구 수준의 작은 변화라고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한국 정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어제 좀 세션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정치학회에서 주민자치회는 2개의 세션을 이제 열었고요. 어제는 이제 차재권 선생님께서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본 지방 정치의 이제 학술 논문이 어느 정도 나왔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발표해 주셨고, 고려대학교 신재혁 교수님께서는 실제 읍면동장 선거를 어떻게 한번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세션을 만든 이유는 이 지방 정치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이렇게 무대에서 일어나는 연극을 실제로 이 디렉팅, 이 연출하는 거는 사실상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 나아가기 어렵다. 물론 법적인 어떤 제약도 있고 이제 행정적인 어떤 이렇게 이제 문제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당이 이제 뭔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에서 오늘 이 세션이 만들어져 왔고, 우리 윤왕희 선생님 말씀을 제가 3, 4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 사이 또 많이 진화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훨씬 구체적으로 변하셨고,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진단이나 혹은 그 해결 방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도전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제 발표해 주신 것 같아서 듣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박영환 선생님께서 해외 지역 정당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네, 박영환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학회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역 정당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프로그램적 지역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를 이제 해외 그 지역 정당 사례 성공 이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연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지금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고, 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작동시키고 운영시키는 기제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정당의 어떤 경쟁이나 어떤 그 경쟁 형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정당의 어떤 경쟁이나 방식이 중요하다면 결국 정당 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당 유형이. 근데 그 정당의 유형은 결국 정책에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서론의 제 발표문에 보시면 이 정책은 이제 정당의 목표와 활동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정당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유권자와 정당 간의 긴밀한 소통을 만들어서
유권자의 의사를 표출시키고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당 이제 유형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프로그램 정당, 뭐 정책 정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런 정책 정당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형성 조건, 뭐 발전 과정을 이게 후원주의 정당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후원주의 정당. 이제 그 후원주의 정당을 잠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후원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뭐 과거 우리나라에도 존재했고요. 뭐 지금은 저는 프로그램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뭐 간행이나 뭐 방식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후원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이제 물질적 이익 교환에, 그 정당과 유권자들이 물질적 이익 교환에 기반한 체제다. 그러니까 정당이 이제 유권자들 또는 지역민들에게, 뭐 아니면 소규모 유권자 집단들에게 어떤 후원 혜택을 제공하면 유권자들 또는 소규모 그 지역의 집단들은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지지를 보내는 뭐 그런 정당 체계가 후원주의 정당 체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정의가 아니라 이런 후원주의 정당 체제가 된다면 유권자들이 이제 정당을 선택할 때, 선거에서 정당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 내가 받는 후원의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 유형이 중요하지 않죠. 선택에서 유권자들이 정당 유형, 그 정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기반한 정당이 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프로그램 정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당이 일관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강령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입장이나 이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접근해서 어떤 의미 있는 선택을 제공하는 그런 정당 체계가 되었고요. 뭐 이게 이제 2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정당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의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적 연계에 기반한 정당 체계가 된다면, 이제 이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프로그램의 연계에서 기반한 정당 체계가 된다면, 이제 정책에 기반해서 이제 선거라든지 또 정당은 거기에 기반해서 뭐 정당 활동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 정당이 단순히 어떤 정당적 차원에서 프로그램만 제시한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유권자의 호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유권자들이, 왜냐하면 정당들마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 유권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프로그램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호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정당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책임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 정치 발전을 얘기하는, 또 민주주의 질을 심화시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책임 정당, 뭐 그다음에 민주적 대표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 문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정당이 이제 당연히 우리 정당들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당들이 나가야 할 방향 유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정당이 되면 유권자들은 이제 정당 유형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내세우느냐 그 정당을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당의 유형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뭐 진보 정책, 보수 정책 아니면 기타 여러 정책을 보고 찍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 정당이 과연 지역 정당과 조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냐 말입니다. 프로그램 정당이 지역 정당과 이제 비판적인 이제 견해가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지역 정당은 없지만, 근데 이제 지역주의 폐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정당 만들면 큰일 난다. 뭐 지역 할구주의,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지역 뭐 갈등이 심각한데 이 지역 정당 만들면 이거 뭐 통합에 저해되고 정치 후진시키다, 이런 비판적 견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론도 그렇게 났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근데 또 다른 이제 부분을 보게 되면, 특히 해외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지역 정당이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프로그램적 지역 정당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이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우연하기에 이제 그 인도에 대한 정당 체계를 보게 되면서 그게 지역 정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니까 인도의 그 지역 정당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적이면서
또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정당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 지역 정당임에도 프로그램 정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요. 이제 그런 논의들을 이제 이 미국의 정치학자들이라든지 인도의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이그 펠드입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인도 지역 정당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또 다른 분들 많지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역 정당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아까 윤왕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역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특정 지역의 지지를 기반해서 그 지역 주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 쉽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지역주의 정당과 지역 정당 구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우리 윤왕희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론적 차원에서 이제 뭐 해외 사례 분석은 뒤에서 보겠지만 이론적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정당 체계 하에서 지역 정당이 가능하냐라는 걸 조금 논의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이 지역 정당이 오히려 전국 정당보다 더 명확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의 고유 어떤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 고유의 문제 어떤 특정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어드레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맞죠? 그것들 개발하는 측면에서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명확한 정책 프로그램을 지향한다면 이 지역 정당이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결국 지형의 뭐 모든 정당들이 마찬가지지만 전국 정당도 마찬가지고 결국 주민들의 요구 그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반영해 가지고 지지를 얻으려면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 정당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역과 밀착된 정당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과 밀착되어 있고 또 말 그대로 현지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의 다양한 요구나 의사를 대의하는 과정은 특히 이 지역 정당이 유리하다. 그 지역의 고유 이슈라든지 특정 문제를 어째 집중해서 지역민과 소통을 해가지고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민주적 대표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 전국 정당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와 연관해가지고 결국 전국 정당 체계에서는 어떤 솔직히 이게 뭐 포괄 정당 얘기를 하지만 그죠? 포괄 정당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특정 소수 집단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대변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자원이란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죠? 이게 뭐 다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역 정당 안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소수 집단을 더 많이 대변할 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통합적이죠. 전국 정당보다 더 사회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전국 정당이 못하는 걸 하니까.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관해가지고 이 인도 사례를 쭉 보게 되니까 지역 정당들이 성공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선거연합이었습니다. 선거연합. 그 전국 정당과 인도의 인도 국민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BJP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정당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연합을 하게 되면은 전국 정당은 지지가 중요하니까 어떤 정책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지역 정당에 양보를 하거든요. 이제 그럼 지역 정당은 이제 연합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자원도 있고 그리고 연합의 쭉남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입지가 계속 공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향력이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어떤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그 지역 정당들이 상당히 성공을 많이 거두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한국에도 지역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그 전략적 측면에서 선거연합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적 지역 정당이 성공을 하려면 결국 정치적 책임성, 이행성입니다. 지역 정당은 이 부분에서 전국 정당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책 책임성이라든지 이행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지역민들의 어떤 밀착된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걸 보여줘야 그 다음 또 선거에서 표를 얻어 가지고 영향력 행사하고 이길 수 있지. 이 전국 정당은 솔직히 그런 책임성 부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그죠?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고 판단할 때 그거 합니까? 그게 좀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애매하잖아요. 근데 지역 정당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죠. 지역 정당이. 그 이제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지역 정당이 굉장히 전국 정당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 정당 하면 전국 정당보다는 지역 정당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이상으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적 정당에 기반해서 지역 정당이 형성되는 조건을 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면 지역 정당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해외 지역 사례로 인도를 중하게 됐습니다. 또 많이 연구가 좀 덜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인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제 지역 정당들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있고요. 인도가 좀 특이하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인도 선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당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국 정당과 주정당이 이제 지역 정당입니다. 그 전국 정당과 주정당을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국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정당입니다. 이게 이제 록사바, 인도에서 하원을 록사바라고 하는데 이 하원 선거에서 최소 6% 득표 또는 4개 주, 4개 주, 인도가 28개 주가 있습니다. 4개 주에서 최소 6% 득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록사바 선거에서 최소 4석을 획득해야 전국 정당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 주정당, 그러니까 지역 정당은 주의회입니다. 주의회, 연방 하원이 아니고요. 주의회에서 최소 6% 득표를 하게 되면 주정당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지역 정당이죠. 그 정당이. 이제 지금 이 인도의 전국 정당이 이제 이게 자료에 따라 약간 차이 나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6개다, 어떤 자료는 8개라고 그러고요. 지역 정당은 어떤 자료에서는 50개, 어떤 자료에서는 60개라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지역 정당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인도에 대한 지역 정당 이제 연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특히 미국이나 인도에서 많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인도가 지금 후원주의 정당 체계냐, 뭐 프로그램 정당 체계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 뭐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후원주의 정당이 있다, 아니면 뭐 프로그램 정당 뭐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프로그램 정당으로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후원주의적 요소가 조금 뭐 공존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정당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도의 인도의 지역 정당 사례를 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그 이제 지역 정당을 좀 더 엄밀하게 좀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추후 연구에서 보강을 한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일단 이 지역 정당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인도가 이제 정당 체계를 구분할 때 보니까 인도 국민회의가 그동안 이제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뭐 간디하고 네루가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도 국민회의의 어떤 연고성세에 따라서 정당 체계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 국민회의, 그러니까 회의당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회의당 일당 우위 체제 시기의 지역 정당들, 이 시기가 대체로 독립 이후부터 80년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까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회의당이 일당 우위 체제가 동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회의당 몰락 시기에 이제가 되겠는데, 제가 지금 앞에 두 시기만 이렇게 먼저 좀 봤습니다. 그럼 회의당 이제 일당 우위 체계 시기 때 지역 정당들, 그러니까 독립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를 보겠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지역 정당들을 저는 이제 드라비다 무네트라 카자감, 줄여서 DM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칼리달, 그 펀잡주에 있는 아칼리달 정당, 그 다음에 잠무 카슈미르주의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뭐 지역 정당들이 이제 좀 제한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지역의 특정 인종이나 민족 언어, 정체성 이런 것들을 주로 대변하는 양상을 좀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DMK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무네트라라는 뜻은 이제 뭐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뭐 이런 뜻이고요. 카자카는 뭐 이게 무슨 운동의 뭐 연합 이런 산스크리트로 이렇게입니다. 드라비다는 이제 인도의 남부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정당이 이제 1949년에 인도의 이제 제일 밑에 타밀나두라는 주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창당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체성에 기반, 타밀민족의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인데요. 특히 이제 반카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반브라문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소외된 지역민들의 어떤 불만을 이제 가지고 동원을 거둔 이제 정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당이 67년 주의회 선거에서 이제 약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회를 이렇게 이제 주의회뿐만이 아니라 주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정당이 잘한 게 집권 후에 이제 정책들입니다. 학교 급식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타밀 정체성과 관련한 정책 아니면 이제 카스트 후진 계층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한 게 이게 이제 인도 지역 정당들의 성공한 지역 중 하나의 이제 특징인데 이 전국 정당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정당들이 그러면서 꾸준하게 자신들의 어떤 공약 강령들을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정당적 개념을 봤을 때 굉장히 적합한 사례다, 이 정당은. 왜냐하면 어떤 이 드라비다 이념에 기반을 두는 비브라만 공동체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기반한 정책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타밀의 어떤 그 문화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관련한 복지 정책을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거고, 그리고 소외받는 어떤 그 드라비다 이제 타밀나두주의 계층들을 위해서 소통과 여러 가지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 이제 대표성을 정진시킨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프로그램 정당 정의를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잘 부합된다. 두 번째로는 아칼리달이 되겠습니다. 아칼리달. 이제 아칼리라는 뜻은 시크족, 펀잡에 있는 시크족의 군불, 분파 이름이 아칼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달은 이 어떤 분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데 이 아칼리달은 이제 이 펀잡주의 기반을 두고 있는 시크 교도들의 종교적 이익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창당됐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인도가 독립하고 난 뒤에는 이제 종교적 이익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약간 정치적 문제로 당의 초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치권 문제라든지 펀잡의 공식 인정해달라 뭐 이런 노력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이제 전국 정당 인민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파트너가 되면서 이제 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에서. 그래서 이 시크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체성과 관련한 정책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펼치게 되고요. 선거연합을 통해서 계속 이제 관련한 정체성의 정치에 기반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또 그 시크 교도들의 어떤 이제 소수이지만 대표하는 정당들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잠무 카슈미르주에 있는 민족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카슈미르 분쟁이 있는 곳이죠. 이제 여기는 이제 인도의 주지만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힌두도 있지만 무슬림들이 많고요. 그래서 무슬림들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됐고요. 근데 이 정당이 이제 재밌는 것은 성공을 거두게 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결정적인 그 계기가 창당하고 난 뒤에 이 굉장히 어떤 너무 지역 이슈에 매몰되면 이게 이제 좀 특정 어떤 그 이슈, 작은 이슈에 매몰되면은 정말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창당되고 난 뒤에 그때 인도가 독립 이제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인도가 그때 이제 독립하고 나니까 이 사회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들이 무슬림에 기반했지만 통합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전국 정당 궤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궤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무슬림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그것만 너무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잠무 카슈미르에 있는 뭐 여러 힌두들, 여러 뭐 종파 이런 것들 통합하고 또 전국 정당에서 예의하고 특히 이것들은 회의당이 되겠죠. 통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래서 이제 얘들이 그 입지가 또 강화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이 특정 정책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는 그 전략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것이고 이런 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의 이익을 계속 대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무슬림만 옹호한 게 아니라 협소한 이익만 옹호한 게 아니라 여러 잠무 카슈미르의 인종, 종파를 대변 어떤 통합적인 정치를 펼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회의당 동료 시기 정당들은 이제 두 개를 보겠습니다. 텔루구 대삼당하고 AGP가 되는데 텔루구 대삼이라는 것도 텔루구는 이제 그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의
텔루구 지역의 언어를 쓰는 텔루구죠. 그리고 대삼은 컨트리, 뭐 랜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당이 이제 유명한 정당이죠. 지역 정당. 인도의 지역 정당에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정당인데 이 정당은 이제 출발이 이제 시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출발이 당시 이제 헤이당 이제 인디라 그 네루 딸이죠. 인디라가 참 개인화된 이 인도 국민회의를 지 개인화된 정당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80년대 지가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텔루구 대삼 이쪽 그러니까 안드라프레디시 주에 있는 이를 굉장히 경시하고 차별하고 또 그쪽에 뭐 그 주요 정치인들을 국민의 회의당에서 임명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은 차별받고 있다.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통로가 없다. 이 인디라 회의당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당시 뭐 유명 배우, 영화 배우가 이거 뭐 우리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텔루구 주민들 우리 뭉치자 쉽게 얘기하면 그 창당 9개월 만에 돌풍을 일으켜서 294석 중에 202석을 획득하는 이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정체성의 각성이 이제 주요 창당 배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력을 받아가지고 뭐 각종 복지라든지 뭐 텔루구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런 정책들을 막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또 이 정당을 이끈 리더들이 굉장히 좋은 리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나타나면서 이 정당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AGP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아삼주의 이제 대표적인 정당이 됐는데, 근데 이제 아삼주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방글라데시하고 그 인접해 있는 주지 않습니까? 그 여기는 이제 인도가 독립하고, 이제 방글라데시가 당시에는 동파키스탄이 되겠지만, 이 동파키스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아삼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아삼에 있는 그 원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71년에 동파키스탄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독립해 나가면서 이 동파키스탄에 있던 사람들이 왕창 막 몰려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러니까 이제 지역의 정체성이 충돌하면서 언어라든지 종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충돌되면서 이게 이제 이거 우리 원주민들, 아삼 원주민들 권리, 이거 문화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 정당이 되면서 그래서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아삼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불법 이주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관련 어떤 지역 현안 정책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역민들 신뢰를 막 받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대표성이라든지 포괄적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나가게 되고 그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게 되면 제가 인도 사례를 쭉 보게 되니까 이제 결국 지역 아까 윤항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지역 정당들이 창당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일단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 인종, 문화, 언어 이런 것들 이게 있었고 인도에서는 그리고 각 정당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다. 사회복지 뭐 아니면 지역 현안 해결, 그다음에 소수 민족, 인종, 문화 권익 옹호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전국 정당 선거연합을 해가지고요. 자신들의 입지를 계속 굳건하게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그래 돼야만 자기도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강령을 얘기할 수 있고 책임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당이 되고요. 이거를 그럼 한국형 지역 정당 형성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한국에서도 지역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에 있습니다. 이 지역 특정적인 유인이 있어야 된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 그게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지역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성의 변모를 다져서 지역민들의 호응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국적 정당들과 연합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입지를 공고히 나가면서 일관된 이념에 기반한 정책 수립 어떤 이슈를 주도한 정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당도 아까 정당이 불신받고 있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창당을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게 지역 정당이든 뭐 지역의 연구를 둔 뭐 한쪽은 1인 개인하던 정당 아닙니까? 이게 어떤 정당의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니라 또 한쪽은 뭐 정당이 와해되기 직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역의 프로그램에 기반한 정당을 만들면 저는 100% 성공을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국같이 이렇게 기울어된 나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기울어된 나라에서 질서 정연한 듯하지만 실제로 불안정한 나라를 이렇게 익숙하게 살다가 이 인도같이 정말 다채로운 인종도 언어도 사실 정당도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훨씬 20배나 많고 이런 나라의 어떤 이 정당 정치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사실 너무 좀 잘 들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유성진 교수님부터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예. 예, 안녕하세요. 여야대 유성진입니다. 저희 이제 자료집에 제가 이제 토론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정치와 지역정당, 제가 사실은 토론문은 제목이 원래 없는데 제목을 단 건 분명한 해법, 현실적 난관 이렇게 달기는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역정치 활성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매개체로서 지역정당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윤항희 박사님과 박영환 박사님 두 분이 이제 이런 뭐 비슷한 문제 의식이지만 이제 조금 이제 각이 다른 해법을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이제 뭐 오래전 정치학의 격언이죠. 이제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방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명확하죠. 지역 정당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뭔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전국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두 개의 정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 경쟁을 모든 수준의 선거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선거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정치가 이제 중앙 정치에 종속됐다, 예속됐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다만 안타깝게도 거기에 집중한 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두 분 선생님께서 그 내용들을 잘 짚어주셔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건설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발표 내용에서 이제 여기 쭉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학 쪽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분 선생님들이 이제 이 정당법 체계의 이원화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정당법 체계를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이 프로그램 정당의 형태로 이 지역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는 이제 중앙 정당 혹은 전국 정당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 지역 정당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당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역 차원의 정당이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작동하기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드는 의문은, 먼저 이제 지역정당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당법 전체 체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지역정당법을 신설하는 게, 제정하는 게 용이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잘못 들으면 정당법 지금 바꾸지 못합니다라고 기존 이 기득권 정당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지금 정당법 요 세 조항만 바꿔서는 안 되고요,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정당을 허용해 줄 수 없어요라는 것처럼 들려서,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건 기득권 정당은 바꿀 의지나 뭐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지역정당법이라고 하지만 그걸 할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뭐 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계속 헌법소원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데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줄게라는 거를
글쎄요, 이제 정당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욕심이 그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이제 지역 정당의 존재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하죠. 근데 이게 지역 정당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지역 정당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정당의 형태로 지역 정당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지방 정치 활성화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정당의 존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 활성화의 일종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역 정치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 정당이 성공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이 중장기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이 지역정당 사례를 쭉 보시면 이게 사실 47년까지 거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역사가 있고 나름대로 주 단위 혹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 그런 성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허용이 되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 전국 정당이 이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만들고 위성정당도 만들 수 없게 만들고 하면은 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런 형태로 법을 만들 것 같지도 않고요. 실제로 지금과 같은 일종의 소선거구제 형태에서는 사실은 뭐 적어도 규모나 뭐 역량에서 아무래도 차이를 가질 수밖에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 정당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요점은 정당 체계 변화 플러스 선거제도의 개편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역 정당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크고 국회에 대한 불신도 크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제 권력 구조가 지방 정치 차원에서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개방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죠. 많은 경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정당법을 만들든 혹은 지역정당 프로그램의 정책정당의 형태를 갖고 있는 지역정당을 만들든 이들의 활동이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쉽게 접근되고 뭐 공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 신뢰를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불신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은 별 의미는 가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선행 조건도 필요하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정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정진입니다. 저도 이제 앞에 두 분 선생님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토론회도 많고 토론회에 가면 꼭 제가 저희 윤항희 교수님을 자주 뵙는다 해서 저희 지역 정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지자체 관련해서도 항상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전 윤항희 교수님에 대한 토론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점 중에 적대적인 양대 정당의 대안으로서의 지역 정당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되게 심화되고 있고 이 두 정당 외에 다른 정당이 뭔가 대안으로서 역할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지역의 현안이 문제가 되지 않고 중앙정치의 현안이 여전히 지방선거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정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제 지역 정당이 왜 필요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다원성, 특히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 정당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양대 정당에 대한 어떤 선택지로서의 지역 정당인데요. 요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 같은 지역은 양대 정당이 서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선거마다 한 번은 보수 정당이 대부분의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승리하고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대체 정당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뭐 영호남 지역 같은 데가 문제가 되겠죠. 뭐 대구라든가 뭐 광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과연 양대 정당에 대한 선택지로서 지역 정당이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지병근 교수님과 잠시 한담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광주는 어떠냐, 지역 정당. 왜냐하면 항상 그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던 것들이 뭐 광주, 전주, 뭐 대구 이런 거였는데 여쭤보니까 광주는 지금 약간 그런 움직임이 약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조국 신당이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정당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저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살짝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아까 윤하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의 자체가 지구당을 허용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회 제도, 그래서 시민의회법 제정 뭐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지역 정당의 역할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지역 정당의 역할을 다른 정당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지역 정당법에 대한 것입니다. 유성진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일단은 윤하혜 교수님이 이 문제를 던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정당 법을 만들자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지역 정당 그렇지 저게 있었지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률 개정보다 더 쉬울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민주시민 교육 지원 법안 같은 경우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15대 국회 이후 아직까지 법률 제정에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뭐 이거 협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정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당법 제정 이렇게 터뜨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법률 개정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정당법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제정 법률에 담을 만큼의 내용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던 정당법 개정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충분히 현행 정당법을 개정해서도 지방선거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역 정당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가 하는 문제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법 자체가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당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역 정당법을 새로 제정한다고 하면 사실상 정당에 대한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시거나 하더라도 사실상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별로 없거든요. 정치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가능하면 규제를 좀 줄이는 게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해외 지역 정당 사례에 대해서 저 일단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 교수님 인도 사례를 저희가 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나 해외 지역 정당 사례를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논문에서 독일, 영국, 일본 사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인도의 사례를 들어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 재미있게 읽었고 또 하나는 지역 정당 모델로서의 프로그램 정당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면 지역 정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인도 같은 경우 사실 지역 정당이 역사도 오래되고 또 인도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고 종교가 별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지역 정당 사례로 들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뭐 약간 종족이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든가 또는 언어가 다르다든가 이런 점들이 있는 지역에서 자기네들만의 특화된 언어 또는 인종 또는 종교 이런 것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그러한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지역 정당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이런 갈등이 별로 없고 실제로 정치에서 이게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있겠지만 인도 사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필자가 그 결론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정당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대정당과 선거연합을 형성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시사점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당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지역 정당을 표방한 지역의 정치 단체들이 전국 단위 정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지방선거에 진출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정당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참여하고 거기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백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 지병관입니다. 뭐 두 분 토론해 주신 것하고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윤학의 선생님, 뭐 제가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토론문 내용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윤학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지금 지구당 부활도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이 제안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뭐 제목도 되게 매력적이고 뭐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어서 이제 잘 읽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 문제 지역 정당에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왜 이게 왜 이슈가 됐는가라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지금 뭐 한국의 정당들이 중앙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구당이 조직도 없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지구당에 대한 입법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양당제의 문제점, 그리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일당 체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을 좀 더 지역 정치를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한 차원에서 이제 지역 정당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뭐 말씀드렸던 중앙당 중심 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공천권을 분권화한 부분, 또는 지역의 기초 조직인 지구당 또는 지구당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지역 내에서 당원들이 지금 뭐 지역에서 활동할 수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고 그냥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등록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역의 각 정당들이 그 당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윤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이 부분이 꼭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요거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하고도 이제 연동이 되는데, 뭐냐면 지금 지역 정당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위들을 보면 이 양당은 이 논의 안 하죠. 군소 정당들이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지역의 정당은 없고, 그러니까 로컬 레벨에서의 정당은 없고 시민 단체들이 활성화가 돼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단체가 그런 거고. 그럼 환경 단체가 그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 시기에 정당을 만들게 허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공천을 시켜주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지역에서 그 지역 이슈 또는 생활 정치를 가지고 활동해왔던 활동가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기 위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선거연합당, 그러니까 정당들이 있고 선거 때 뭐 이중당적이 불가능하니까 이 당을 해산하고 뭐 재가입하고 뭐 당 이름 바꿔서 또 재가입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이 자유롭게 선거 시기에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이 제한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아까 유성진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정진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현실 정치권이 이거를 동의할 거냐? 뭐 저도 동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정치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이것을 당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양당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수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제가 뭐 자료집 그 뒤편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뭐냐면 지역정당법이 설사 제정이 되더라도 계속 정당 설립 요건 완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 탄핵 이후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 참정권 차원에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이슈를 단순화해서 오히려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하셨던 지역정당법을 추진할 때, 제정을 추진할 때 과연 이 법안에 동의하는 개혁연합, 이 법안 제정연합을 정치 세력으로 구축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폭넓게 말씀드렸던 국민참정권 차원에서 이 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도 관련한 부분은 뭐 제가 문외한이라서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 사례 소개를 보면서 인도 지역 정당이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별로 나은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하나의 모델로서 제안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두 분 발표자분 좀 말씀을 듣기 전에 플로어에 좀 이렇게 논의를 좀 열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그러면 전영평 선생님.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행정학회 쪽에서만 있었고, 그 정치학회 또 분들 잘 알아요. 근데 오늘 그 윤왕희 박사가 그 지역정당 이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건 아닌데 많이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이슈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지역정당 얘기를 이제 꺼낼 때 지금 보면 반정당 정서가 있다. 부패된 거 있다. 신뢰가 양당제설 지금 정당 정치가 위기다. 뭐 좋은 정치를 못 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에 이런 걸 대변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제는 근거를 갖고 오시잖아요.
정당이 이건 맞아요. 이게 맞은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지금 정당이라는 제도를 또 하나 만든다는 거냐. 제도의 실패를 지금 대의정치 망했죠. 시민사회 NGO들 다 완전히 망했죠. 예? 우리 시장 경제도 조금 안 좋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제도가 없어서 지금 이 정치가 안 되냐. 그죠? 정당이 지금 지금 제대로 정당법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뭐 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당에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이 큰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위기를 보면은 지역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논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반정당 정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극복이 될 건지 그거를 계속 부패는 어떻게 지역 정당이 극복할 건지 부정선거는 어떻게 있잖아 지역 정당으로 되면 그게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설득을 시켜야 돼요. 신뢰를 어떻게 정치에 협박할 건지 거기에 방점이 하우투에 이제 관점이 좀 있으면은 참 좋겠다. 좋은 정치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반드시 있고 너무너무나 큰 실망과 이 좌절과 이 실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건데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항상 탑다운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그 연역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니드가 있느냐. 지금 그런 니드가 절박해가지고 지역에서 막 야 이거 주민 이거 이런 거 정치 엉망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봐야겠다는 니드가 충만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잘못 들으면 타이투에르처럼 제도가 없으니까 망했다. 제도가 지역 정당이란 제도가 로컬을 대변하고 로컬의 이슈를 그죠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래서 지역 정당이 있어야 된다. 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나이브하다. 굉장히 나이브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왜 지역이냐. 포커스가 로컬인지 이슈인지 이거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로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나라에서. 그럼 로컬의 경계는 뭐예요? 로컬의 경계는 경상남북도예요? 경상도예요? 뭐 대구예요? 경산이에요? 뭐 목포예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로컬의 방점이 간 건 되게 나이브하다. 이슈로 간다면 조금 아까 말씀 환경이다. 뭐 이런 좀 해볼 만한데 참 그것도 참 더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서 다 철저하게 연구해야 될 문제 같고 그다음에 인도 사례를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인도냐 정치 선진국이냐 거기가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로부터는 지역 정당이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뭐 하는 이런 거보다는 지역 정당이 인도에 만드는 지역 정당이 어떤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가를 세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있잖아요. 그런 반면교사로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편집인을 하다 보니까 기자처럼 묻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전영평 교수님 어제 세션에서는 좀 저희 하실 말씀 있냐고 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렇게 마이크 드신 거 보니까 오늘 세미나가 재밌었다는 생각이. 네네. 그럼 다음으로 저기 차기정치학회장이신 윤종빈 교수님께서 뭐 또 그렇게 소개를 네, 그래도 어제 패널은 제가 이제 담당한 세션하고 중복돼서 이제 못 들어가서 되게 아쉬워서 내용이 뭔가 여러 차례 그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봐서 대충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윤항희 교수님 정당 법제를 이원화해서 지역 정당을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아마도 이게 결국 지금 방금 플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치와 정당에 대한 이 중앙 정당들의 뭐 말하자면 불신과 부패가 너무 크다 보니 이 참여와 어떤 자치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안으로 아마도 지역 정당을
찾아내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보면서 상당히 과연 현실적으로 재정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제쳐두고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아마 공감하실 거지만 이런 제안 자체가 아마 여론을 환기시키고 어떤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마 이 모든 토론의 고민의 이제 말하자면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좀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비근한 예로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것도 결국은 현재 평가는 아마 형식적이고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 참여하는 주민들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 편성할 때만 잠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실제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만 아마 지역 정당을 주창할 때 좀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이 좀 설득을 하지 않을까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전상직 회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이거는 행정 영역이다. 그래서 정치는 빠져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정진 박사님도 계시고 저도 사실 과거에 정당 공천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당 공천제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많이 했는데 현재는 아마 정치학자들도 70-80%는 이제 공천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정치 불신과 부패가 있다고 해서 물론 공천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지방자치에서 행정만 살리고 정치는 배제하는 것이 과연 우리 바람직한 인식인가라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역에 정당이 없다는 말은 거꾸로 이 시민사회의 시민단체들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지역 조직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정치사회의 정당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정당들하고 기성 정당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된 프레임을 조금 깨기 위해서 좀 뭔가 시민 단체들과의 어떤 협조 내지 혹은 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공감적인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전상직 회장님. 예, 좋은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현재 봤을 때 특히 영남 호남인데요. 그 일당 독재가 거의 이제 돼 있는 이 지역의 그 주민자치 의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보면 그 지역에서 찍히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서울 충청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찍혀도 참으면 되는데 이쪽은 남변하니까 한번 찍히면 이게 그냥 평생을 이 얘기는 얼마나 그 촘촘하게 지배를 하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 공간이 없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 그 이제
지역 정당의 수요가 영남하고 호남이 제일 높습니다. 그 호남에 가서 물으면 제발 국힘 아닌 다른 당이 하나 왔으면 좋겠다. 그 대구 가서 물으면 제발 민주당 아닌 다른 당이 왔으면 이 지겨운 국힘 놈들 안 찍고 한번 찍어보겠는데 그게 없다는, 이 수요가 의외로 영원함이 높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갈등 현장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주민자치회 실시 가지고 서대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청장이 이성은 의원으로 바뀌었고요. 바뀌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를 거의 시민단체가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을 하니까 이성은 구청장은 이게 민주당 지배체계라고 보고 이거를 걷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구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주민자치회를 마비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구청장 권한으로 시행을 안 하고 이제 구청장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내니까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재개정해서 의결을 해서 보내니까 이성은 구청장은 또 거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양당 구도가 주는 이 문제점이 주민자치회까지도 미치는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제 이제 뭐 조금 지나면 서대문 사태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사례 분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1998년에 광주에서 참여자치 21이라는 단체가 탄생했는데요. 지역정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로 탄생을 했는데 이게 하는 얘기가 권력 감시를 하면서 동시에 시군구 의원을 우리가 배출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시군구청장을 배출하고 광주광역시 의원까지만 배출하자. 광주광역시장은 우리가 못하겠다는 이제 이런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참여자치 20일하고 접촉을 했는 게 그 2000년 말이고요. 이때 민영배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 참여자치 20일은 지역 정당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되 이제 그 지역 민주당 이념에 전적으로 매몰되지 않는 지역 아젠다를 살리는 의원들을 많이 배출했고요. 민영배 의원도 구청장 출마해서 구청장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렇게 가서 참 좋은 뜻이랬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여자치 20일 대표들이 계속 정계로 민주당 정부 이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으로 진출을 해버리니까 그 밑이 이제 거의 붕괴되다시피 해서 지금은 활동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는 충분한데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마련돼야 될까 하는 숙제가 우리한테 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지역 정당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제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의 정당 제도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사람들이 실려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요구할 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해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조영호 교수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발표자 두 분께서 한 뭐 3, 4분, 4, 5분 정도.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는 이제 정당 공천으로 학위 논문을 썼고 그게 이제 전공인데, 사실 공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상태로는 공천을 개선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당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 정당을 3년 전부터 이제 조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이제 뭐 조영 교수님도 말씀하신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금씩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토론 말씀 주시고 하신
선생님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의견을 들어서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오늘 말씀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인 좀 더 큰 틀에서 제가 하는 작업들을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동의합니다. 그 지금 사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고 그 중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자치단체 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다양하게 하자는 게 그게 벌써 4, 5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준이고 현실 정치권의 의도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역정당법을 제정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얘기도 저 동감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기들 지역정당으로 내세운 사람들 중에 뭐 은평 민들레당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확하게 환경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은평구가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은평에 있는 생태주의자들이고 환경론자들이고 그러니까 로컬의 가치하고 이슈의 가치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전국 수준의 이슈는 오래가고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기 윤정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로컬에 기반한 이슈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정당 왜 했냐면 그게 운동과 정당의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운동의 영역을 정당의 영역으로 바꾸는 과정이 없었고 기껏해야 이제 그 양대 거대 정당의 아류 정당 같은 조국혁신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운동의 영역에서 연장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의 영역에서 정당 영역을 바꿔야 그게 지속 가능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주체로 설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지속 가능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지역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좀 더 이제 제 생각에는 더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지금은 동력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입니다. 선거법 개정이나 정당법 개정의 동력은 많이 소진됐거든요. 오랫동안 오면서 근데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맞는 방향이지만 그 방향에서는 말하자면 신선함이나 동력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바꿔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향이 다른 전에 해왔던 방향보다 더 좋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라는 새로운 틀을 지역정당법하고 정당법을 공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하는 거를 더 큰 이슈를 던져가지고 그쪽으로 좀 더 견인해내자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특히 전상지 회장님 같은 분께서 이제 어제 개회사에도 말씀하신 정치화가 중요하다. 지역 수준에서의 이제 운동의 영역, 뭐 이 아주 작은 부분에 뭐 위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운동의 영역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정치화, 제대로 된 정치화의 영역으로 지속 가능한 주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그 사실 유성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선거제도 개혁, 정당제도, 이제 주민 자치 이 세 개 축이 같이 가는 지역의 새로운 정치, 이거를 이제 같이 이 화두를 던지고 한번 지속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걸 계속 이제 다듬어서 아주 작지만 조금 더 이제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용환 선생님. 예, 그 인도가 이제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됐고 그다음에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딱히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뭐 지금 보면 뭐 그게 뭐 낫다고 저는 생각지도 안 들고, 또 잠재력 측면에서는 인도가 더 큰 것 같고,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도가 이제 인종이나 언어, 종교가 다양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긴 하지만, 근데 성공 사례를 보니까 어떤 정체성, 고유성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시사점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고유성,
그다음에 정체성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종 언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찾아보면 약간 은평 민들레 같이 그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지역이 뭐냐, 이슈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윤항희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아까 잘하셨는데 지역이란 건 일단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역 정당에서는 이 지역이라는 게 이슈에 기반한 특정에 기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큰 고민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지금 기존 체제를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고쳤을 거냐 이런 접근은 사실 이제 차후의 문제고 지금 이제 법적 행정적 제약을 사실 약간 이렇게 넘어서는 게 저는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도 필요한데 지금 사실 가깝게 이제 있는 거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이제 말씀하셨던 은평구 민들레당이라든지 영등포의 지역당이 이제 이게 헌법에 우리들이 정당을 설립하는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렇게 소원 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윤항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이제 이게 지역 정당 불허하는 것이 합헌이다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인 제약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때 2022년이기 때문에 당시는 좀 뭐 그때 아마 4대 5인가 이걸로 이제 그때 이제 합헌 판결에 났는데 2026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리 좀 준비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사실은 제가 뭐 좀 경실련 이제 정치개혁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이제 참여연대 이제 의정감시센터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실 은평구 민들레당이라든지 영등포의 이제 지역당 분들이 거의 독립운동하듯이 이제 그 헌법 소원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헌법재판관 구성도 좀 바뀌셨고 하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좀 법적인 제약을 좀 넘어서 본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프랙티컬리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전상직 회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이제 현상을 보면 네. 그 광주 호남에서 지역당 역할을 지금 조국당이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영남에서 지역당 역할은 그 자민련이 그렇죠. 공화당 했습니다. 구공화당. 제가 봤을 때 다당제로서 지역 정당 역할을 대신해주는 할 정도로 지역 정당 수요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시군구 당을 만들 거냐, 시도당을 만들 거냐는 아니면 둘 다 허용할 거냐는 이 문제는 나중에 아마 좀 검토를 지역 정당법을 하나 만들 때 좀 구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올 가을에는 조영호 교수님 지역 정당법 하나 발의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뭐 대답을 해주시고 주민자치회 제가 회의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어떤 이렇게 아젠다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되고 또 옛날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굉장히 감사드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도 뭐 능력 되는 만큼 이제 도움을 이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현민 선생님 하실 말씀. 그러면 이것으로 박수가 세션을 마치도록.